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6단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끝났는데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쭉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 시간은 20분, 20분 안에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뭐 배웠냐? 우리 내부 통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가 1장이었죠. 그리고 유형별 우리 매출, 매입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 유형별 내부 통제를 배운 게 2장. 그리고 3장은 내부 통제 테스트였습니다. 요게 3장이었고요. 그리고 유형별 내부 통제 테스트 중에서 제가 IT 부분을 따로 떼냈습니다. 요게 4장이에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장의 개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 시간, 저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라서 그건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말씀드렸죠. 요렇게 분계 생성 기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가 들어왔을 때 내부 통제가 매우 잘 돼 있으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설명들 다 드렸었고, 자 이제 설명드린 내용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죠. 요소가 5개 있었습니다. 이 5개는 크게 2가지 측면이었죠. 전체 재무제표 수준이 있었고 경영진 주장 수준이 있어서 재무제표 수준 3개, 주장 수준 1개 이런 식으로 있었고 마지막에 이 둘에 대한 모니터링 이렇게 1개가 있었죠. 자, 먼저 재무제표 수준부터 보면 제일 거시적인 측면 요거를 제가 통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통제 환경은 크게 4가지 측면이었어요. 첫 번째는 조직 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도도 한번 그려드렸고 직급 체계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고 이런 직급 체계, 권한과 책임이 잘 배분되는 조직 조직 전반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회사 내의 각 구성 요소들인데 제일 위에 우리 지배기구, 그 밑에 경영진, 그 밑에 종업원이 있었죠. 자, 지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잘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전반적인 부분 3가지 있었죠. 경영진은 2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진의 우리 경영 철학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의 윤리적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부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지 이게 이제 2번째였고 종업원은 1가지 인사정책이었죠. 제가 예시 들었던 거 대표이사의 가족이 갑자기 특급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통제 활동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 통제 환경이요. 그렇죠. 그럼 내부 통제가 취약해져서 전체적으로 CR이 높고 RMM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자, 2번째는 우리 위험평가 절차와 위험평가 절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사업위험입니다. 기업의 전략 그리고 목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걸 미리 파악해 둬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이런 내용에 대한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요.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유의적인지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평가를 하는 게 2번째였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특수한 상황. 리스트를 봤는데 누락된 게 있어요. 감사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렸고 아니면 리스트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드렸고 또 문서화가 안 된 경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교재에 나와 있었죠. 자, 3번째는 우리 정보 시스템이랑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제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회계 원리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분계장으로 들어가고, 분계장이 어떻게 우리 계정별 원장 아니면 우리 총계정 원장, 우리 그랜드 레저라는 총계정 원장이 들어가고, 요게 우리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로 들어가고 재무제표로 들어가는 과정, 요게 전체가 이제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재무제표까지 어떤 식으로 회사가 처리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재무제표 내의 유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정보 시스템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얘는 누가 하냐면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을 외부랑 할 수도 있고요. 내부랑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랑 하면요. 요거는 제가 내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교재에서 내부가 위에 있죠.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지배기구, 외부는 규제기관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배기구랑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금융감독이나 아니면 뭐 거래소 이런 외부 기관들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전체적으로 통제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세 가지가 우리 전체적인 수준이에요. 얘는 특정 경영진 주장이랑 전혀 관련 없이 우리 전체적인 통제 전반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주장 수준이죠. 경영진 주장 수준의 우리 통제 활동이란 게 있었어요. 통제 활동 중요했죠. 그래서 통제 활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업무 분장. 이때 필수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야 될 거 세 가지였죠. 제가 기록, 보관, 승인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거 말고도 우리 그런 거 검토랑 승인 이런 것도 업무 분장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승인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가 승인. 그래서 우리 기한자, 어떤 문서를 생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한자가 있고요. 이거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기한자는 보통 쓰기 권한, 기한을 올려야 되니까 문서를 써야 됩니다. 쓰는 사람, 검토 승인한 사람은 읽기 권한만 부여되어 있어서 승인만 해야 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승인이 있고 특별 승인. 예를 들어 금액이 뭐 1억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금 팀장이 아니라 CFO, CEO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물리적 통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금고 아니면 뭐 인감, 회사의 도장이죠. 아니면 OTP, 아니면 뭐 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통제가 있어야 돼요. 승인된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물리적 통제가 있었죠. 자, 네 번째, 정보 처리죠. 얘는 사실 4장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정보 처리는 우리 두 가지였죠. 응용 통제가 있었고 일반 통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기억하라는 건 하나였어요. 응용 통제는 검증이에요. 검증이고 누가 검증을 하냐? 요 응용 통제가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 있는 각각의 앱이라고 보면 돼요. 각각의 앱은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의 앱이 기능을 해서 특정 기능, 특정 요소에 대해만 검증해 주는 게 응용 통제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 일반 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 환경. 그래서 제가 개발자, 운영자, 네트워크 관리자, 자료 통제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 안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 통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던 이런 통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통제를 IT에 적용하는 게 일반 통제. 그거 말고 무언가 검증하고 적발하고 예방하고 이런 게 응용 통제고요. 얘는 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PC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통제 환경은 각각 사람에 대한 얘기였죠.
다섯 번째는 성과 검토였습니다. 그래서 성과 검토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실제치와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예상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원재료 구매 비용이 원재료 가격이 10%가 올라서 구매 비용이 10% 증가하는 게 맞아요. 예측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30% 올라갔어요. 뭐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유를 밝혀내는 겁니다. 이 와중에 뭔가 횡령이나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성과 검토도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통제 활동이었죠. 이게 1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은 제가 이걸 켜서 하겠습니다. 시간상 직접 그릴 수가 없어서 자, 빠르게 지우고 자, 2장은 이제 유형별 내부 통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자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눴고요. 자, 매출 통제는 맨 처음에 고객이 주문을 딱 합니다. 그러면 고객에 대한 주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업부서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판매 지시서라는 걸 만듭니다. 자, 판매 지시서를 만들고 바로 물류부서에 들어가서 물건 내놓으세요 하면은 통제가 잘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거래는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필수예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평가 부서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승인 후에 창고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만약에 딱 승인이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 마스터 파일. 자, 그래서 응용 통제를 제가 하나 예시 들면 고객 마스터 파일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는 창고 부서로 판매 지서가 안 넘어가게 막아주는 거. 이런 게 응용 통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그러면은 신용평가 부서에서 신용 끝나고 나서 판매 지서가 넘어옵니다. 창고 부서에서는 그러면 출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출고 지시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실제 제품이 있는지 우리가 출고 가능한지 생산부서랑 협의를 해야겠죠. 실제 창고에 재고가 있는지 그리고 생산부서가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기일을 정해서 출고 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딱 출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이동을 하고 물류부서에 넘어가요. 물류부서는 출고 지시서를 보고 물건을 꺼내서 배에다 실는 겁니다. 자, 이때 운송회사한테 우리 물건 100개 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적송 서류 이런 것들을 보내요. 그럼 운송회사에서 확인했습니다. 물건 100개 정상적으로 배에 들어갔어요 라고 해서 우리 선적 서류. 그래, 선적 서류는 제가 BL이라고 했고요. 한국말로 선화증권, 우리 상법 시간에 배웠던 그런 선화증권이 이런 선적 서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적제 기준이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도착제 기준이다 하면은 고객의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인수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송회사한테 주면 운송회사가 물류부서한테 전달해 주겠죠. 나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인수증에 적혀있는 시간이 이 회사의 인도일자고 만약에 도착지 기준이라고 하면 그때 수익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부서가 모든 서류, 인수증, 선적 서류, 적성 서류, 출고 지시서 앞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검토합니다. 모든 서류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얼마, 그리고 매출 얼마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재무제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해야겠죠. 자, 지급 기일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객이랑 주문서 넣을 때 미리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영업부서에서. 그래서 계약서를 이때 쓰거든요. 그러면 계약에 맞춰서 자금부서는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부서에서 청구서를 만들죠. 요 청구서는 인보이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구서가 주로 세금 계산서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별도의 청구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나면 이 회계부서에서 이 청구서도 받고요, 입금증도 확인하고 앞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채권을 없애주죠. 우리 현금이 들어오고 채권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 부서에서 요걸 관리할 수도 있고요. 채권 부서로 별도로 둬서 대금 회수만 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수가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채권을 넘깁니다. 그럼 이쪽에서 추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법적 절차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대손 승인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은 부정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받아놓고 대손 처리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부서, 이런 법률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유의사항은 교재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매입입니다. 매입 빠르게 나갈게요. 매입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더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매입은 자금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매입 보면 수요부서입니다. 수요부서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어요. 영업팀이 될 수도 있고 생산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뭐 의자가 필요하다. 영업팀에서 우리 출장 가고 싶다. 생산팀에서 원재료 사고 싶다. 모든 부서가 수요부서가 될 수 있고요. 수요부서에서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매 요청서. 요거를 수요부서에서 딱 넘깁니다. 이때도 당연히 우리 수요부서의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구매부서로 넘어가면 구매부서에서 보는 거죠. 보니까 괜찮네. 타당해. 재고도 보니까 거의 다 떨어졌고 얘네 의자 사달라는 거 보니까 의자가 하나 부서졌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정당성을 확인해 버리면 그 다음에 구매 지시서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매팀 담당자가 이 지시서를 바탕으로 어떤 물건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탐색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를 탐색하는데 이때 최적의 공급자죠. 뭐 아니라고 했냐면 제가 수의계약 아니면 최근 이런 거래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급자를 탐색한 다음에 이 사람이랑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매출이랑 마찬가지로 얘랑 계약을 맺으면 계약 맺은 사람만 마스터 파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응용 통지 하나 또 설명드리면 마스터 파일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는 여기 자금 부서에서 지급 처리가 아예 안 되게 막아두는 거. 시스템으로 막아둡니다. 이런 게 응용 통지예요. 자, 넘어가서 다시 계약을 맺고 이제 물건을 입고가 되겠죠. 자, 입고가 되면 창고부서에서 딱 맞아줍니다. 그럼 창고부서에서 물건 들어왔네요 라고 하고 물건에 대해 검수 처리를 하죠. 그래서 물건 구매 지시서에 있는 품목과 수량이 제대로 맞는지 검수 조사랑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였고 추가적인 절차로 여기 수량을 비워주는 거죠. 비워두면은 검수조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추가적인 통제 절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검수조서나 구매지시서, 구매요청서 다 확인해 봅니다. 모든 서류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매입과 매입채무 회계 처리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서 대금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매부서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 지급 결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급 결의 부서라는 거 따로 있지는 않고요. 뭐 수요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구매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서류 이름 있잖아요. 서류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법에 정해진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거기도 서류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도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지급 결의서를 여기 결의부서에서 쓰는 거고 제가 지급 요청서 혹시 이렇게 나와도 지급 결의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결의서를 만듭니다. 한 달 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되는 시점 언제까지 지급해 주세요라는 걸 써서 자금팀에 넘기는 거죠. 자, 그럼 자금팀은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지급 결의서도 보고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본 다음에
자금을 지급해야겠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급 활동을 하고요. 이때 금액이 일정 금액 초과된다. CFO나 높은 사람, CEO의 승인을 득하는 거. 이런 것도 통제 활동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앞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이 됐는지 우리 통장 관련된 내용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가 감소를 하고 현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관련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렸던 게 이 자금 부서에서는 자금 일보라는 거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이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자금이 얼마인지 계속 확인하고 자금 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금 수지표라고 있습니다. 자,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거 자금 일보를 자금 수지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금 수지표는 별도로 보고 자금 수지표는 별도의 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팀이나 아니면 회계팀에서 매일매일 한 거를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수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자금 수지표를 매일매일 만들 수도 있고요. 자금 일보를 매일매일 만들 수도 있고 매일매일 만든 자금 일보를 수지표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자금 부서에서 뭘 만들면 그거를 다른 부서에서 제3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제 관련해서 우리 창고 부서에서 재고 실사를 주기적으로 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재고 실사 할 때는 반드시 제3자가 수행을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통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입 관련된 통제였고요. 자, 2장도 여기서 끝. 자, 여기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자, 요런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한다? 통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경우가 제가 두 가지였어요.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3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케이스 1은 실증 절차를 하는 거고요. 케이스 3는 안 하는 거였죠.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하냐? CR이 낮고 내부 통제가 매우 잘 돼 있을 거라고 예상할 때 같이 하는 거. 자, 케이스 3는 뭐냐? 실증 자체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의 내부 통제가 상당히 고도로 발전돼 있습니다. 특히 IT.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이나 SKT, 대기업 말씀드렸죠. 대기업과 B2C 플러스 대기업이 보통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IT가 상당히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TOC로 다시 돌아와서 TOC라고 하면은 실제 내부 통제가 요게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기를 본 건 뭐였냐? 운영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정된 CR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운영에서 확정된 CR 평가를 합니다. 운영의 효과성이 돼서 이때 CR이 확정되고 RMM이 확정되는 거죠. 자, RMM이 확정되면 우리 DR을 결정해서 목표 AR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하는 게 우리 TOC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왔죠. 회사의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절대 TOC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TOC의 목적은 우리 재무제표 감사의 실증 절차의 성시범을 결정하기 위해서고요. 그를 위해서는 CR을 평가해서 RMM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운영 효과성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OC를 합니다. TOC를 할 때는 사용되는 기술이 있었죠. 질문, 관찰, 검사, 재수행. 자,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운다? 안 되는 거.
우리가 감사 기술 7개 배웠습니다. 그 중에 안 되는 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재계산. 재계산이랑 분석적 절차. 이거는 특정 숫자입니다. 숫자에 대한 검증이에요.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다시 계산하거나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 통제 테스트랑 상관이 없어요. 내부 통제는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산이나 분석적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사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회. 우리 내부 통제에 대해서 하는 거지 외부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조회도 불가합니다. 이것만 오직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 통제 테스트의 범위와 시점입니다. 범위와 시기였고요. 범위 같은 경우에는 통제 테스트를 많이 볼지 적게 볼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이게 교재 보면 아마 한 5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통제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내가 많이 보고 통제 의존을 많이 하겠다 이러면 많이 보고 뭐 이런 각종 내용들이 여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자, 시기는 일단 또 2가지로 쪼갰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 기간에 수행된 경우. 무슨 말이냐? 여기가 12월 31일이고요. 우리는 중간 감사를 나가서 8월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TOC를 다 수행한 겁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까? 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통제에 변경이 있었니?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잔여 기간에 대해서 요걸 이제 잔여 기간이라고 하죠. 잔여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증거를 얼마나 어떻게 입수해야 될까라는 거. 요것도 고려 대상 2개였고요. 이때 고려해야 될 게 6가지가 있었죠. 잔여 기간이 매우 짧으면 조금, 길면 많이, 위험이 높으면 많이, 위험이 낮으면 적게, 의존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보고, 의존을 적게 하고 싶으면 조금 보고, 이런 식으로 잔여 기간에 대한 고려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던 게 뭐였냐? 우리 전기 이전이었어요. 이건 아예 또 다른 얘기인 게 이렇게 나누죠. X1년과 X2년으로 나눠요. 그래서 X1년에 내가 통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X2년도에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걸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의 내부 통제가 엄청 높거나 그리고 CR이 낮아야겠죠. 자, 이 경우에 가능한데, 자, 이때도 이것만 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되죠. 회사의 내부 통제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변화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변화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대로 그냥 TOC를 수행하는 거였고요. 이때는 가능한데 조건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매 3회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1, X2, X3, X4다. 만약에 3회 연속 안 했어요. 그럼 무조건 하는 거죠. X0도 해볼까요? 네.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매 3회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요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A 통제, B 통제, C 통제 올해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아무것도 안 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통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통제가 유의적 위험이고요. 내가 유의적 위험인데 의존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TOC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3번째. 여기까지가 우리 통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입니다. 자, 결과 또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 보이죠? 자, 결과. 잘 된 거랑 안 된 거 있었습니다. 잘 안 된 거 뭐라고 했냐? 제가 이탈이라고 말씀드렸죠. 1탈이 아니라 2탈입니다. 자, 2탈이고 이탈이라고 했을 때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TOC를 버릴까?
아니면 더 볼까? 이런 거 결정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이탈이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봤더니 안 될 것 같아. 미비점. 그리고 유의적 미비점. 자, 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비점과 유의적 미비 차이는 실제 유의성 그리고 우리 얘가 발생 가능성입니다. 뭔가 왜곡 표시가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유의적이다. 그러면 유의적 미비점으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미비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미비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한테만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지만 유의적 미비점은 경영진 플러스 지배기구였고요. 구두도 되고 서면도 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서면. 시기도 이때는 적시, 이때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60일,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비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각각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끝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실증 절차,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가 우리 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다시 지워볼게요. 네, 어차피 제가 이거 영상에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공개 특강 가보시면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못 적으신 분들은 거기서 제가 무료 강의로 올려놨으니까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 빠르게 했고요. 자, 그러면 4장으로 가볼게요. 자, 4장. 우리가 4장을 중간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57페이지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장도 간단하게 제가 스텝 1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IT 통제인데요. 얘도 스텝 1이랑 스텝 2로 나눠져 있는데 1은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얘는 TOC였고요. 자, 내부 통제 이해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내부 통제라는 게 우리 IT 통제가 일반 통제가 있었고요. 응용 통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 통제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통제 활동 배웠죠. 통제 활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전체 우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안에 운영자가 있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현업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업부서랑 IT부서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때 프로그램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개발자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운영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는 반대로 이 밖에서 개발 활동에 간섭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되냐? 만약에 현업부서에서 쓰다가 뭔가 고장이 났거나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운영부서한테, 운영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운영자가 그렇군요 라고 하고 해봤더니 진짜로 이상해요. 그러면 개발부서, 개발자한테 얘기한 다음에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하고요. 개발자가 바꿔줘요. 그러면 운영자가 바뀌었네, 잘 됐네 라고 해서 현업부서에 알려주면 끝.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DB가 튀어나옵니다. 자료 통제자.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자도 있었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 통제였고요. 자, 응용 통제는 말 그대로 검증이었고요. 제가 정말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요 응용 통제도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TAC라고 해요. 컴퓨터가 검증을 한 다음에 통제가 예방, 뭔가 이탈이 발생한 걸 예방하고 적발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 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 처리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리스였죠.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응용 통제가 있다. 그러면 입력 자료에다가 계약서를 넣어요. 이때 응용 통제가 잘 돼 있으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뭔가 이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 개시 일자가 한참 이전이에요. 과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요. 아니면 리스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리스 회계가 소액이나 단기 리스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 경우에 그냥 너네 지급 수수료, 지급 임차료로 해라고 해서 튕기는 거. 아니면 필요 정보가 누락돼요. 그러면 입력이 안 되게 응용 통제가 막는 거예요. 자, 처리 들어가서 회계 처리를 딱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매번 뭐 내자율 이자율이나 증분 차입 이자율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알아서 바꿔주는 겁니다. 처리가 잘 되는 거. 마지막에 출력입니다. 얘는 실제로 재무제표에 대한 전표가 나오고요. 얘랑 실제 재무제표랑 막 다른다.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다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요게 이제 응용통제 예시였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활용해 볼게요. 판매 지시서. 자, 신용평가 부서에서 별도로 신용평가도 하지만 응용통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응용통제가 자동으로 신용평가를 해줘요. 그러면 영업팀에서 판매지서를 보내요. 입력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뭔가 불필요한 자료 아니면 필요 자료가 누락되면 안 되게 막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처리를 할 때 신용평가를 하죠. 봤더니 이 고객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받으면 알아서 시스템에서 막 신용평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용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고 안 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출력물은 뭐다? 승인된 판매 지시서죠. 요게 출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응용 통제고요. 만약에 일반 통제에 대비한다. 그럼 이런 거예요. 애초에 권한 IT 자체에서 이 판매 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업팀 담당자만 판매 지시서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승인하는 것도 있겠죠. 승인해야 요 입력에 넘어가는 절차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얘는 팀장한테만 요런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통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미리 짜는 거, 요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통제 활동별로 만들어 놓은 게 일반 통제고요. 실제 시스템에서 영업팀 담당자만 판매 지시서 작성하게 막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응용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IT 환경 내에서의 통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IT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되고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통제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는 거, 통제 기술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